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방송사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사법 4가지 법안 중에 3가지가 지금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고요. 마지막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마지막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픽으로 좀 정리한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마라톤 필리버스터입니다. 방송사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4개 중에 3개. 세 번째 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통과가 돼서 마지막 하나의 법안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체력장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정상적으로 이제 물리력을 쓰지 않고요. 의사진행을 좀 지연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진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체력장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 이게 그냥 최후의 수단으로 써져야 되는데 반대 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치를 여야간에 하다가 안 됐을 때 이걸 썼을 때 나름대로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무작정 뭐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좀 속된 말로 몸빵하겠다라는 것으로 비쳤을 때는 필리버스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욱 저 염려스러운 것은 이 필리버스터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방송사법의 안 좋은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여론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부권의 명분 쌓기형으로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진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정치적 시각도 있습니다. 예. 뭐 이렇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야심차게 시작하긴 했지만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안타까운 상황이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방송사법 관련해 가지고 그 어느 정부에도 상관없이 다 이런 방송사법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특히 이거는 뭐 그 공영방송을 우호적인 편으로 만들거나 또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 관련해서 예. 주요 핵심 쟁점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8개월 만에 그다음에 MBC 이사 2명을 해임하고 MBC와 KBS 사장을 교체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송사법 관련해서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거는 전형적인 내노란불의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송사법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방송사법을 독이 든 사과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 하에서는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 왜 이거 안 했습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에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물면서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선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아무 말 떼쓰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국력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방송사법을 뭐 독이 든 사과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거면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방송법이라는 게 이 방송의 이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만 추진됐던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방송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당시에는 또 추진하는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밀어붙이면 또 야당에서 반대를 해요. 근데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밀어붙이면 또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어요. 예. 이게 쳇바퀴처럼 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방송법에 대해서 마지막 열차를 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단을 내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권력을 잡게 되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검찰 권력에 대한 사정권,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어떤 지배력 이런 것들을 권력의 달콤함 속에서 솔직히 본인이 결단을 못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고 나서 지금 왜 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겠다. 이건 피장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방송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독립성을 정확하게 하려면 예. 비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그러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단지 전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겠다. 이건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는 그냥 반대하고 싶은 반대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독이 든 사과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더 공정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데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핵심적인 게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수적 우위를 통해서 예. 거대 야당이 합의라든지 토론 상황이 없이 그냥 수적 우위를 통해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8개월 만에 방송 장악이 완료가 다 된 상황이라서 더 이상 법안을 제출하거나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다시 되었을 때 과연 지금 통과시키는 방송사법이 다시 재의결되거나 재상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뭐 공영방송 쟁탈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야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이번에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이례적으로 여야 기싸움이 팽팽했고요. 연장전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생산적인 공방은 없었고 이른바 뭐 빵모네 아니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만 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면 단팥빵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단팥빵은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들고 가실 수 있을 건데 식빵 이런 게 50만 원씩 되려면은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아, 혼자 되긴 두 명은 가야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맞잖아요.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변을 희화화요? 중상모략 사과한 게 어젠데 희화화요?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8월 2일 날 4차 청문회를 사실상 잡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 걸 보면서 그냥 낙마를 시키고 안 되면은 또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뒤에 회의 한 번만 하면 탄핵시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걸로 법인카드를 보입니다. 검증하는 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검증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예? 그리고 아니 검증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어차피 탄핵시킬 건데. 어? 네, 빵집 녹취록까지 나왔던 청문회인데 지금 박정훈 의원은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어차피 탄핵시킬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건 부인을 못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검증을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검증하는 부분들은 절차상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아예 거부를 하는 자체도 뭐 옳지 않고요. 검증을 통해서 이진수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게끔 기대를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이 청문회 인사청문회 이 질문 자체가 빵으로 너무 집중되는 것들은 조금은 논점에서 벗어난 아쉬움은 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진수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이 걸어온 길 중에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다는 것들, 노조 탄압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을
낙인 찍어서 좌파 색깔론으로 이 방송에서 배제시켰던 그런 경험들을 방통위원장이 되면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자리가 됐었으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 물론 그것도 부적절하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어떤 그 정상적인 업무 외에 많은 걸 썼다면 이건 도덕적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한참 하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지금 빵을 왜 그렇게 많이 산 건지 검증이 안 된 거죠, 지금? 검증이 안 됐고 예.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예. 업무 외에는 쓰지 않았다라고 하니 현장 검증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지명한 자체가 예.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면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그다음에 이진수 후보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뭔가 몽리를 부리듯이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자리는 합의제 기구에서 뭔가 중립적이고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예. 인사청문하기도 좋고 정쟁을 흐르지도 않을 텐데 이거는 조금 어떤 감정적 대립에 있어서 후보를 정쟁화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서부터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이 부분을 다시 임명하실 거고 임명하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굉장히 안 좋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런 악순환이 예. 반복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280개를 샀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뭐 핵심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궁금한 건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좀 충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례적으로 지금 3일 동안 그 청문회를 하였고 현장 검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청문회 기간 내도록 핵심 쟁점과는 상관없이 그 인격 모독하고 그다음에 군기잡기로 일관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또다시 그 청문회 자체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전형적으로 이게 망신주기 청문회였다. 근데 망신주기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진수 후보자가 적절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그런 측면을 조금 검증을 했었더라면 예.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었을 텐데 전형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문 보고서 채택 놓고 오늘도 여야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채택 안 돼도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또요, 민주당이 바로 탄핵에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 번 더 청문회를 열겠죠. 그래서 이준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쟁점을 다시 드러내서 청문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할 수 있어요. 아, 청문회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임명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8월 1일이면은 임명 후일 수도 있지요. 예. 즉각에서 임명할 공산이 크고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재수 후보의 임명은 너무나 눈에 노골적입니다. MBC에 대한 박문진 이사의 임명을 위해서 원포인트 위원장을 임명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고 서두르게 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지금 밝히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안으로 놓여 있는데 법인카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빵은 빵대로 두고요. 물론 MBC 대전 MBC 사장이 뭐 고위직책일 수는 있으나 그 법인카드 사용이 꼭 고급 호텔에서 수천만 원씩 쓰여져야 되고 꼭 고급 오마카세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예.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꼭 접대를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그렇게 다니면서 수백만 원씩 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적절성이 과연 이 후보자로서 공직자에 준하지는 않는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자격 없음이 드러났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본인이 노골적으로 박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 자체를 예. 성향을 잘 검증해서 그쪽 정부 사람 쪽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보면 방송 장악의 의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민주당에서 청문 이 안을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의 검증전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탄핵 보시는 부분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지금 전운이 감도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5대 4냐, 4대 5냐,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돼서 범친윤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친한계를 최고위에서 과반을 만들려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시는 역할이 그 당의 정책 전반에 관한 결정과 그다음에 당과 정의 당정 협의를 하는 측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그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의 우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한동훈 대표의 그런 시급한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위 의장의 교체와 유임에 관련해서 좀 깊은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깊은 고려 끝에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유임을 하게 된다면 예. 그 탕평 인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교체를 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시작이다. 다만 지금 예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의원총회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친윤 성향이라고 불려지시는 우리 원내대표하고 각을 세우면서까지 그 당 장악이 되지 않은 초반에 이렇게 과연 교체를 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고위가 그러니까 9명이고요. 한 분 한 분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친한이 지금 한동훈 대표,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고 아직 발표는 안 되는데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으로 칠 수 있고요. 범친윤,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이뇨한, 김민전 최고위원 이렇게 돼서 4대4가 되기 때문에 정정식 위의장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캐스팅 보트. 5대4냐, 4대5냐 이런 역할인데 한동훈 대표 측 지지자들은 좀 물러나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지지자가 얘기하기 전에 물러나는 게 정치권의 상도예요. 아, 상도입니까? 그 여야를 예. 막론하고 신임 지도부가 들어오면 임명이 된 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당대표의 권한, 그러니까 그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도 예. 정치원으로 저는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제 신임 여부는 신임 당대표한테 주는 것이 결국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나 기사를 통해서 임기가 남았다라고 임기가 흘리는 남았다. 것은 이게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혹시 용산에서의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버텨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문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간행도 무시해버리고 한동훈 당대표에게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정식 정책위원장을 이거를 교체를 하자니 이게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의총에서 밀려나 버리면 처음부터 이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갈등이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얻는 거 없이 갈등만 얻어요. 그런데 또 안 바꾸자니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 구성에서 본인 사람이 없으니까 껌껌이 본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본인도 거죠. 또 원외고, 그죠? 그렇죠. 원회니까요. 예. 하지만 9명의 지도부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결 사항이 있는데 과반수가 넘어가 버리면 예. 그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신임 지도부고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바지 대표가 될 수 있는 공산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예. 저는 이 당 내에서 국민의힘 일이지만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나름대로 정정식 정책위장이 일단은 사직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훨씬 한동훈 대표의 결정을 부담을 내려주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호 위원장님,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장 교체하고 예를 들어 친한계 의원으로 낙점하면 당내 분란이 생깁니까? 전혀 당직자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그 당대표에게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대4라든지 지금 4대5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보시기에 정략적으로 이게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럼 친한이 5가 되고 친윤이 4가 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당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 그거는 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안별로 그동안 많은 사안에서
최고위원분들께서 정무적으로 다 판단을 해주셨고 예.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대표 간에는 그 완벽한 그 이해관계가 같고 그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런 분란은 지금으로서는 예.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내에 계시니까 좀 말을 좀 조심하시는 것 조심할 같긴 수밖에 한데 없죠. 예, 근데 당대표가 최고위원 그 구성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뭐 뭔가 결정할 때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아니 분명히 그냥 있지 케이스를 않습니까? 보면 되죠. 예. 보통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판례라고 하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보면 됩니다. 최고에서 본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힘이 없는 바지 대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변화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이 열망이 63%잖아요. 근데 당원들의 어떤 그 민심, 보수층의 민심 자체를 못 받아들이고 여전히 용산의 추창소처럼 그 용산의 신기만 보고 있다면 당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당원과 용산이 부딪히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지도력을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이제 며칠 내에 결정을 하겠지만 예. 중요한 거는 용산에서 왜 이 정정식 위원장을 여기에다가 알박기식으로 놔둘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 최병 특검, 예. 김건희 여사 특검. 예. 이 안을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을 최소한의 락을 걸어놓자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용산에서 나름대로의 오더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한 자리지만 그 자리가 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당직자 인선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인선 관련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선민후사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국민께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오늘 저희가 사무총장의 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논의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이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요. 저는 울산에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사무총장에는 PK 재선 서범수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이 기사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서범수 의원은 친한이냐 친윤이냐 막 찾아봤을 텐데 굳이 분류하자면 어느 쪽입니까? 친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당이요? 예, 예. 당에 가장 그 봉사하실 분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너무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뭐 지금 저도 이제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친한이다, 친윤이다 딱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개파색이 옅은 친한이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병수 의원과 나름대로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병수 의원이 친윤으로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개파색이 얕은 친한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 좀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당내에서 전략적이라고 들었고요. 최근에 정정식 위원장에 대한 유임을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서범수 사무총장을 앉혀놓고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과연 통할 것인가. 사무총장으로서 얼마나 당내를 조율을 하되 최근에 저는 정정식 그 정책위 의장이 하나에 대한 안 좋은 징후가 12개 시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시군 뭐 광역 지자체장을 최고에 참석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예를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뭐 이장우 이런 시장들께서 한동훈 대표 당시에 후보 안 만나줬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최고에 앉혀놓고 나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유임을 시키는 게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일단은 사무총장 인선까지는 뭐 한 계단은 갔으나 정책위 의장 예. 굉장히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저는 그런 예.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정점식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SNS에 들어와서 테러를 가했다. 이 테러는 이른바 한딸들의 소행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른바 요즘 한딸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위드훈이 이런 저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그 중에 지도급에 있는 분도 우리 당의 지지자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예. 그리고 민주당 활동을 하던 분이기도 하고. 그튼 지금까지 보던 제가 20년 넘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있었는데 이런 일은 정말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네, 개딸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딸이라는 표현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드물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런 팬덤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전당대회장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팬덤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랍게 바라봤습니다. 그 자발적인 조직이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이, 그 팬덤의 열정이 당을 변화시키고 당을 좀 그 유연하게 하고 확장성 있게 하는 큰 동력이 될 거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몇몇 강성 지지자 하시는 분들이 정점식 정책의장의 페이스북에 400여 건의 댓글을 달면서 사퇴해라라고 댓글을 막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폐쇄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발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른바 개딸 그 표현 안 쓰기로 했잖아요. 강성 지지층의 원래 개혁의 딸이에요. 개혁의 공세가 나올 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면은 좀 어떤 관리라 그럴까요? 개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민주당에 있는 강성 지지층과 비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정식 의원 정책위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정치인한테 댓글 정도 다른 거 가지고 블로그를 폐쇄하고 페이스북을 닫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정정식 의원 자체가 정치의장으로서 저는 한 정치인을 봤을 때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받아들여야죠. 테러로 규정하기까지 그게 무슨 테러예요.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정치는 그 정도는 받아들이는 어떤 그 정도의 품은 있어야 되는데 정책위 의장, 집권여당의 정책의장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 압박 자체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체제를 흔들려는 부분들을 감지한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 봐도 지지층이 우리 한동훈 대표 내가 뽑았던 사람 흔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솔직히 그 당 내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사격들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 안 그러면은 당원들이 정정식 정책위장만 공격하겠습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해서 좌표 찍어서 다 공격하게 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내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강성 지지층 문제가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제を보여주시죠. 민주당은 개딸이 점령했다.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11%나 우리 당이 적게 나와요.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김두관 민주성 확실하게 지켜서 지선, 대선 승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개딸에게 점령당했다.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동
합동 연설의 무대 위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 건데요. 서영주 소장님. 네. 지금 워낙에 득표율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수를 든 겁니까? 강수보다는 할 말 하겠다 그거 같아요. 할만하겠다. 예. 예. 근데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으나 선거를 임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원들 앞에서 그것도 강성 당원들이 대부분 전당대회 현장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개딸일 수 있어요. 그 면전에 대놓고 당신들 때문에 문제야 하는 것은 자폭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수준이나 전략적으로는 선거를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수준이 아닌가 메시지가. 메시지는 올바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메시지가 올바르다고 해서 항상 그게 맞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김두관 의원의 말에 용기는 응원을 드리나 전략상은 그러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을 보고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이 지금 현재 한 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될 거예요. 예. 머지 않았습니다. 예. 똑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치하게 되면 머지 않아서 그런 어떤 처음에는 4천, 5천 명의 한 딸들이 결국엔 4만, 5만이 되고 결국에는 그 분들이 전체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반면교사를 삼는 것도 좋겠다. 건전한 팬심이 변질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김두관 후보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뭐 저런 말로 내가 다 뒤집어서 당대표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보다는 뭐 전당대회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네, 그 뭐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이 전당대회 투표율 관련해서 요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투표율이 전당대회에서 48.5%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145만 명의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비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본다면 일부 강성 팬덤이 주도하는 반쪽짜리 그 전당대회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뭐 민주당 전당대회도 지금 막바지인데 끝으로 이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 최고위원 1등 자리를 놓고 바짝 뒤쫓고 있는데 이거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치는 단순히 그냥 수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나 흐름 자체는 중반을 넘어서면서 중간에 김민석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좀 지지하는 듯한 모양을 하면서 갑자기 반전했거든요. 부울경부터 시작해서 충남부터 해서 완전히 등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흐름을 김민석 의원이 좀 잡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초반 판세가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 이제 추미애 의원 등이 이제 지원 사기를 김민석 의원 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좀 바뀌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현재까지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대표든 최고위원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손을 잡을 수는 있으나 이게 선출직을 위한 전당대회잖아요. 이건 임명직 대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그 누구에게 지지를 보낸 듯한 신호를 보내서 순위가 바뀐다면 이건 선출직 전당대회가 아니라 임명직 전당대회하고 뭐가 다르냐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좀 그런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 추격이 무섭지 않다면서 찔끔찔끔 말고 확 뒤집어봐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오늘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 자리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